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때로는 뼛속까지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 도파민, 오늘도 힘차게 하지만 조금은 비장하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보셨습니까? 한국은행 뱅크런 방지 모드 가동. 아니 지금이 무슨 IMF 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소리냐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 경제가 마치 조울증에 걸린 환자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1분기 GDP가 무려 1.3%나 성장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 한국 경제 살아났다. 대박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환호성 뒤에서 한국은행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매우 긴박하게 비상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아주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하여 대출 적격담보 확대 조치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한국은행한테 형님 급전 좀 빌려주세요 할 때 예전에는 국채 같은 아주 우량한 보석만 담보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을 확 낮춰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일반 대출 채권, 심지어 공공기관 채권까지도 그래, 이것도 담보로 쳐줄게. 돈 가져가라 하고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금융 안정성 강화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를 까보면 아주 섬뜩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야, 시중은행들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언제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때 가서 돈 없다고 배째라 하지 말고 우리가 안전판 깔아줄 테니까 대비해라.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GDP 1.3%라는 숫자는 사실 착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좀 팔았고 정부가 돈 풀어 건설 경기 잠깐 부양한 덕분이지. 여러분의 지갑은 여전히 꽁꽁 얼어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위기의 징후들은 지표 아래에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1360원, 137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들어와서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킹달러 앞에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금리 차이 때문이죠. 미국 금리는 5.5%, 한국은 3.5%. 돈은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라인 야후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네이버가 10년 넘게 키운 라인을 일본에 뺏기네 만에하는 이 상황.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외부의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은행은 알고 있는 겁니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PFPF라는 시한폭탄까지.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누군가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소리치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하필 지금 뱅크런 방지 모드 글을 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두려워하는 뱅크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선을 잠시 거슬러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를 복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뱅크런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 오는 날 은행 앞에 우산을 쓰고 길게 줄을 서서 셔터문을 두드리며 내 돈 내놔 라고 고함치는 장면. 죄송하지만 그건 응답하라 1997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의 뱅크런은 그렇게 촌스럽지 않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바로 디지털 뱅크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엔 줄을 선 사람도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침대 위에서,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9일 단 하루 만에 SVB에서 인출된 돈이 무려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넘습니다. 55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수백억 원도 1초 만에 이체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뱅크런이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것이라면
디지털 뱅크런은 대매 수문 전체가 원격 조종으로 동시에 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고 모바일 뱅킹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격도 급합니다. 저 은행 위험하대. 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도는 순간 점심시간 1시간 안에 은행 하나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부랴부랴 대출 담보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오면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미리 파이프라인을 깔아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대책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국민들에게는 경제 괜찮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런 비상대책을 세우는가?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SVB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뇌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부실과 제2금융권의 위기입니다. 뉴스에서는 4월 위기설은 넘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권 현장에서는 진짜 위기는 5월, 6월부터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건설사들은 돈을 못 갚아 쓰러지는데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사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축은행 한 곳이라도 지급 불능 선언을 한다면 그 공포심은 스마트폰을 타고 1초 만에 시중은행으로 번질 겁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을 도와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방어선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은행이 왜 방어 모드로 전환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겉으로는 1.3% 성장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흔들고 있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전장치를 걸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2024년 5월의 진짜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줄타기 속에서 나의 소중한 예금은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의 가치가 내 은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은행 창구 뒤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그 약한 고리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시중에 튼튼한 금융권 은행들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시선은 더 낮은 곳, 더 위험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 예금 금리 5%, 6% 준다고 홍보했던 그 시절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와, 이자 많이 준다 하며 돈을 맡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아주 잔인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반대로 말하면 남들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죠. 이 제2금융권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받아서 어디에 몰빵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PF입니다.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땅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금리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재비는 폭등했고 미분양은 쌓여만 갑니다. 건설 현장은 멈췄습니다. 돈을 빌려간 시행사들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겠다고 배를 째고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축은행들이 마주한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훌쩍 넘겼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곳들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0명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중 1명은 나 돈 없어 하고 도망갔다는 소리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건 재앙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대출 담보 범위를 확대한 진짜 속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만약 저축은행 한두 곳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돈을 빼러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불길이 1금융권으로 주식시장으로 외환시장으로 옮겨붙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소방수를 배치하고 호스를 연결해 둔 겁니다.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수많은 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했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울부짖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만 조금 바뀔 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PF 폭탄의 심지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4월 위기설 없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진짜 안전하다면 굳이 매일같이 안전하다고 외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등골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내 돈은, 내 피 같은 돈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해? 공포에 질려 멍하니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 3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이걸 간과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금융기관이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자를 합쳐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딱 맞춰서 예금했다면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5천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럼 그 넘어간 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은행에는 안전하게 4,500만 원에서 4,700만 원 정도까지만 넣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이자 조금 더 준다고 부실한 저축은행에 덜컥 1억 원, 2억 원씩 넣는 건 불타는 집에 기름통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산 쪼개기 전술입니다. 소위 풍차 돌리기나 계란 나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권의 안전 등급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금 자산 중 최소한 50% 이상은 반드시 1금융권, 즉 시중 대형 은행에 두셔야 합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생존 게임을 할 때입니다.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든 저축은행을 가든 하십시오. 대형 시중 은행은 한국은행이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작은 금고나 저축은행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십시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보듯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위협받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전 재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는 건 한국 경제라는 배에 내 목숨을 전부 거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흔들리면 나도 같이 멀미를 합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지수, ATF, ETF 같은 달러 자산으로 바꿔두십시오. 이것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에어백이 될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 여러분이 가진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면서 원화 자산의 손실을 상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헤드라인만 믿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 튼튼하다, 수출 잘 된다, 이런 말 뒤에 숨겨진 부채의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대출 담보를 확대했을까요? 정부는 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까요? 그들의 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각자 도생을 준비하는데 개인인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시기입니다. 방어력이 곧 공격력인 시대가 왔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합니다. 남들이 설마 비가 오겠어 하며 하늘만 쳐다볼 때 여러분은 이미 튼튼한 우산을 들고 웃으며 서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가 그리고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지만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틈새 투자 전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체력을 길러드리는 17PR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